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대만 TSMC와 손잡고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공동 개발에 나섭니다. 차세대 HBM에서 반격을 노리는 삼성전자의 기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전일보다 1.63% 내린 2591.86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 공격 소식과 미국 반도체주 조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카드사들이 트래블 카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수료 면제, 포인트 혜택과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등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주 4대 금융지주의 1분기 실적이 발표됩니다. 가장 큰 변수는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 규모인데 당장 1분기 실적부터 직접적 타격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슈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SK하이닉스가 대만 TSMC와 손잡고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HBM 시장에서 엔비디아에 유일하게 납품하는 SK하이닉스가 이 차세대 시장에서도 우위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가 차세대 HBM 생산과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대만 TSMC와 손을 잡았습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TSMC와 대만 타이페이에서 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26년 양산 예정인 6세대 HBM, HBM4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TSMC의 최첨단 파운드리 공정을 활용해 HBM4의 성능을 고도화한다는 계획. SK하이닉스는 파운드리 1위 기업 TSMC와 힘을 합쳐 또 한 번의 HBM 기술 혁신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고객, 파운드리, 메모리로 이어지는 3자 간 기술 협업을 바탕으로 메모리 성능의 한계를 돌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사는 우선 HBM 패키징의 최하단에 탑재되는 베이스 다이의 성능 개선에 나섭니다. 5세대 HBM인 HBM3E까지는 자체 공정으로 베이스 다이를 만들었으나 6세대 HBM인 HBM4부터는 로직 선단 공정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초미세 공정을 적용해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고 성능과 전력 효율 등 고객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HBM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기에 더해 SK하이닉스의 HBM 기술, TSMC의 코어스 기술 결합을 최적화하기 위해 협력하고 HBM 수요에 대해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코어스 기술은 TSMC가 특허권을 가진 공정으로 인터포저라는 특수 기판 위에 로직 칩인 GPU, XPU와 HBM을 올려 연결하는 패키지 방식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TSMC와의 협업을 통해 최고 성능의 HBM4 개발, 글로벌 고객들과의 개방형 협업의 속도를 내 토털 AI 메모리 프로바이더 기업의 위상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코스피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 2,600선이 붕괴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미사일 보복을 감행했다는 소식에 국내 금융시장이 출렁인 겁니다. 장중 한때 3% 넘게 떨어지며 2,553선까지 밀렸던 코스피는 막판 하락폭을 축소하며 전 거래일 대비 1.63% 내린 2,591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488억 원, 6,557억 원 순매도했고 개인이 나홀로 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61% 하락한 841선에 마감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나타냈지만 외국인이 3,615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며 9.3원 오른 1,382.2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엔데믹 전환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트래블 카드 경쟁도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 카드사들은 해외 결제 시장 공략을 위해 수수료 면제는 기본이고 포인트 혜택과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등 경쟁적으로 차별화 전략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오늘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가장 낮은 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다음 달부터 사실상 엔데믹을 맞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하는 펜트업 효과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면서 카드사들의 트래블 카드 시장 각축전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올해 2월 국내 9개 카드사의 개인 누적 해외 이용 금액은 3조 원을 뛰어넘었습니다. 한 달 만에 1조 원 넘게 급증한 겁니다. 카드 업계는 해외 결제 시장이 커지자 각종 혜택을 더한 트래블 카드를 출시해 공격적으로 고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NH농협카드도 은행계 카드사 중 마지막 주자로 올해 하반기 해외 결제 특화 카드를 내놓기로 하면서 트래블 카드 시장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은행계 카드사들이 모두 해외 결제 수수료 면제를 내걸고 있는 만큼 NH농협카드 역시 수수료 면제 혜택은 기본으로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한카드가 신한은행과 손잡고 선보인 신한솔 트래블 체크카드는 출시 2개월 만에 발급 50만 장을 돌파했습니다. 신한 트래블 카드는 연회비가 없고 30종의 통화에 대해 100% 환율 우대와 수수료 무료, 연 2회 공항 라운지 서비스가 담겼습니다. 여기에 오늘부터는 부족 금액 자동 결제 서비스도 시행합니다. 환전 잔액이 부족할 때 부족한 금액을 연결된 원화 계좌에서 인출해 자동 환전 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카드사 중 가장 먼저 해외 결제 특화 카드를 출시했던 하나카드는 체크카드가 흥행하자 지난해 트래블로그 신용카드도 출시했습니다. 하나카드는 해외 결제 수수료뿐 아니라 인출 수수료까지 무료입니다. 동반 1인까지 무제한 이용 가능한 공항 라운지 서비스도 탑재했습니다. 우리카드는 핀테크 트래블 월렛과 함께 트래블 신용카드를 출시했습니다. 국내 이용 금액의 1%, 해외 이용 금액의 2%를 트래블 포인트로 적립해줍니다. KB국민카드가 최근 출시한 트래블 카드는 신용카드 최초로 별도의 환전 절차 없이 해외에서도 국내와 똑같이 사용하면 자동으로 수수료 면제와 우대 환율이 적용됩니다. KB국민카드는 오는 22일 트래블 체크카드도 추가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카드사들은 신규 고객 유치와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혜택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등 시장 선점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다음 주 4대 금융지주의 1분기 실적이 발표됩니다. 가장 큰 변수는 이번 달부터 진행되는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 규모인데요. 당장 1분기 실적부터 직접적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부 이현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와 달리 올해 1분기 4대 금융지주의 실적 전망이 좀 밝지 않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다음 주 오는 25일 KB금융 그리고 26일에는 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가 올해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예.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이 4대 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4조 3,600억 원대로 추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이제 같은 기간 4조 9,600억 원보다는 12.2% 줄어든 추정치입니다. 이 지주사마다 상황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이 지주사별로 1분기 실적 전망이 좀 어떻습니까? 네, 지주사별로 살펴보면요. KB금융의 순이익 감소폭이 가장 크고 그리고 신한금융의 감소폭이 가장 적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먼저 KB금융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18%가 줄어서 1조 2천억 원대로 추정이 됩니다. 신한금융은 올해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8.6% 감소해서 1조 2천억 원대로 예상이 되고요. 하나금융은 1조 원대에서 9천억대로 하락을 하면서 10% 감소, 그리고 우리금융은 9천억 원대에서 8천억대로 하락해서 9.9% 정도 각각 순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4대 금융지주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전체적으로 좀 감소한다는 전망인 것 같은데 무엇이 이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걸까요? 일단 뭐 환율 변동이나 계열사별 실적 변동 등 다양한 변수가 있겠지만요. 네. 일단 무엇보다도 최근 시작된 홍콩 H지수 ELS 배상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4대 금융지주사 모두 은행이 핵심 계열사로서 순이익의 60%에서 최대 100%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실적 타격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이 우세한데요. 4대 시중은행이 홍콩 H지수 ELS 이 배상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달 이사회를 개최해서 계획을 확정했고 각 은행별로 홍콩 H지수 ELS 손실 투자자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현재는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 착수한 상황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이 ELS 배상금을 모두 충당부채로 간주하게 되는데요. 일단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이 판매한 홍콩 H지수 ELS 잔액 규모를 좀 살펴보면 15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서 국민은행이 절반 이상인 8조 원 가까이 차지가 됐고요. 신한은행이 2조 4천억 원, 그리고 하나은행이 2조 원, 우리은행이 400억 원 규모입니다. 올해 만기 도래 물량을 살펴보면 국민은행이 7조 원 가까이 되고 신한은행이 2조 3천억 원, 그리고 하나은행이 1조 4천억 원, 그리고 우리은행이 400억 원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권에서는 이 은행별로 국민은행의 경우는 약 9천억 원, 그리고 신한은행은 3천억 원대, 그리고 하나은행은 2천억 원대, 그리고 우리은행이 80억대 내외로 이 충당부채를 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한 금융권 내 은행별 순이익 전망치를 살펴보면요. 4대 시중은행 기준 전년 대비 최소 3%에서 최대 이제 30% 이상 순이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홍콩 H지수 ELS 배상에 따른 이 실적 감소가 이번 1분기뿐만이 아니라 올해 4분기까지 좀 계속해서 이 실적에 영향을 좀 줄 수도 있는 건가요? 일단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 모두 이 ELS의 배상금 규모를 모두 올해 1분기 실적에 손실로 반영해 털어내기로 했습니다. 이는 이제 만기가 도래해서 손실이 확정된 부분뿐만 아니라 2분기 포함 향후 만기가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그 부분까지도 모두 충당금으로 선 반영하는 이른바 빅베스라고 불리는 방법입니다. 은행권 내부적으로는 올해 이제 이번 1분기 충당부채 적립을 좀 보수적으로 가정해서 진행을 하고 하반기 홍콩 H지수가 만약 상승을 한다면 실적 감소폭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ELS에 따른 배상 규모에 따른 실적 감소는 1분기에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이후에는 이 계열사별 실적에 따라 순이익이 변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난해 리딩금융 자리를 차지했던 KB금융 입장에서는 이번 국민은행의 ELS 배상 규모가 앞서 말씀드린 그 4대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최대 규모이고 1조 원에 육박하는 충당 부채를 쌓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만회할 수 있는 은행 외 다른 계열사의 실적 견인이 좀 절실한 상황이고요. 반대로 ELS 배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융지주사의 경우에는 리딩금융 자리를 노려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시각도 제기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아 기자와 다음 주 예정된 4대 금융지주 1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를 활용해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만든 가상 5개 광고가 최근 유통업계에서 광고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익숙한 공간에 호기심을 자극하는 가상의 이미지가 더해져 새로운 재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여의도 공원 한가운데 하늘에서 거대한 샌들이 쿵 하고 떨어집니다. 주변으로 다른 샌들이 달려오지만 이를 범퍼카처럼 튕겨냅니다. FNF MLB 키즈가 신제품을 내놓으며 선보인 가상 5개 광고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공간을 배경으로 하지만 정교한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입혀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유통업계 마케팅에 이렇게 두 눈을 의심케 만드는 가상 5개 광고 기법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삭토스트는 신메뉴 출시를 기념해 광화문 한복판에 초대형 토스트 위로 계란 노른자가 공중부양하고 있는 모습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앞서 추파춥스도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잠실 석촌호수 위로 추파춥스 대관람차가 돌아가고 남산 엔타워 주변으로 추파춥스 열기구가 둥둥 떠있는 영상을 공개해 SNS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CG 효과들을 하게 되면 확 이렇게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기존에 없었던 그러한 차별적인 요소가 많아지니까 오래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들도 있는 부분이라서 소비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즐거움을 주는 가상 5개 광고. 이색적인 가상 5개 광고는 마케팅 효과가 쏠쏠한 만큼 소비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유통업체들의 기발한 상상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포스코그룹이 국내 최초로 상업 생산에 성공한 광석 리튬 기반의 수산화 리튬을 초도 출하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와 호주 필바라 미네랄사의 합작 법인인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은 지난 16일 수산화 리튬 제품 28톤을 2차 전지 소재용 양극재를 생산하는 고객사에 처음 공급했습니다. 광석 원료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자체 기술을 적용해 수산화 리튬을 상업 생산한 국내 첫 사례라는 게 포스코그룹의 설명입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수산화 리튬을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는데 이번에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2차 전지 소재 원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지난해 11월 전남 율촌산업단지에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수산화 리튬 1공장을 준공하고 안정적으로 생산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생산 제품에 대한 품질 인증을 마무리하고 양극재 배터리사로 판매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설사들이 해외 사업과 비주택 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해외에서, 중견 건설사는 기존 토목 건축 분야의 강점을 활용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건설 경기 불황이 길어지면서 건설사들이 해외 사업과 비주택 사업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는 주택을 짓는 기술 외에도 플랜트, 수처리 시설 등을 짓는 여러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어 국내외 돈이 되는 사업에 쏙쏙 뛰어들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주택건설 외에도 대형 원전, SMR, 수소, CCUS 등의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건축기술 등을 포함한 특허 831개, 신기술 및 녹색기술 13건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GS건설은 그동안 멈췄던 해외 플랜트 사업을 재개했습니다. 유가 하락이 계속되면서 해외 플랜트 사업 발주가 줄자 국내 플랜트 사업에 집중해왔는데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삼성 E&A와 플랜트 사업 수주를 따낸 것을 기점으로 다시 사업에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중견건설사는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와 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기존 토목과 건축 분야의 강점을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며 안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동부건설은 올해 축구종합센터 신축 공사를 시작으로 공공공사 총 4건을 수주하며 약 3,400억 원의 수주고를 올렸습니다. HJ중공업, 금호건설, KCC건설 등도 공공공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말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 차원에서 공공공사 발주 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게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됩니다. 한양은 지난 2020년 전남 해남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 2021년부터 매달 약 50억 원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LNG, 수소, CCUS 등의 에너지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7대3인 주택사업과 에너지 사업 비율을 향후 5대5로 바꿔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위클리비즈 황희은입니다. 고물가로 줄줄이 인상되는 외식 물가에 직장인들이 점심값마저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신한은행이 전국 경제활동자 10,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직장인 10명 중 7명이 도시락을 싸거나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점심값을 아꼈다고 합니다. 특히 이 가운데 22%는 점심으로 쓰는 비용을 5,000원까지 줄일 계획이라는데요. 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오르자 직장인들이 점심값까지 줄여가며 고물가에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김밥 한 줄도 4,000원씩 하는 고물가 시대에 5,000원 이하의 식사는 편의점 음식 빼곤 거의 없을 텐데요. 앞으로 편의점에서 점심을 때우는 직장인이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맥도날드가 지난해 약 1조 3천억이라는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맹점을 포함한 매출은 1조 2,920억으로 2021년과 2022년에 이어 3년 연속 1조를 돌파한 건데요.
직영 매출도 올해 처음으로 1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 맥도날드는 2019년까지만 해도 맛이 변했다는 평을 받으며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2020년 초 앤토니 마티네즈 전 대표가 부임해 햄버거 빵부터 바꾸는 등 대대적인 개혁 조치를 단행했고 2022년 김기원 대표가 부임해 한국의 맛 버거를 도입하는 등 메뉴와 서비스를 추가로 개선했습니다. 3년 연속 1조 원 매출이란 성과는 경영 개혁의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한국 맥도날드가 옛 명성을 되찾은 것은 경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 외식업계는 평가합니다. 김에 싸먹는 따끈한 쌀밥,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죠? 한국인의 밥상에서 김은 절대 빠질 수 없는 반찬인데요. 그런데 최근 김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조미김 시장 점유율 5위 안에 드는 성경식품, 광천김, 대천김 등이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선 건데요. 이는 기후변화로 원초 생산량이 줄어 원초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라 합니다. 동원 F&B나 CJ 제일제당 같은 대기업에서는 아직 김 가격을 인상하진 않았는데요. 그러나 원재료 가격 인상 부담이 커지면 이후 대기업도 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사과와 대파뿐만 아니라 안 오른 게 없다고 해도 될 정도로 식품 가격이 최근 크게 상승했는데요. 김값까지 올랐으니 서민의 밥상은 더 초라해지겠네요. 6월부터 불법 스팸 문자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동통신 3사와 문자중개 사업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송자격 인증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인데요. 이 제도로 이른바 떴다방 같은 사업자는 전송자격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돼 대량 문자를 발송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불법 스팸을 발송한 문자 재판매사에 대한 추적이 빨라져 발송 정지 등 신속한 제재가 가능해진다는 건데요. 방통위는 이 제도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해도 계속해서 불법 스팸을 전송하던 사업자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습니다. 불건전한 내용의 스팸이 너무 많아 문자 메시지를 외면하는 사람이 많은 현실. 이번 협약으로 스팸 문자가 과연 사라질지 관심입니다. 위클리 비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소훈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에는 내일 자정까지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는 일요일인 모레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충청권에는 5에서 20, 강원 영동과 경북, 전북을 중심으로는 10에서 30, 전남과 경남 20에서 40, 그리고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30에서 60, 많게는 80mm 이상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많아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겠고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며 낮 기온도 많이 오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작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 광주와 대구 15도로 오늘 아침보다 3, 4도가량 높게 시작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 20도, 광주 17도, 대구는 18도에 그치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전부터 공기질은 점차 양호해져 오후에는 WHO 기준으로 전국이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에 흐려져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3도 내외로 높게 시작하겠고 낮 기온은 19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낮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속초, 강릉, 울진 11도로 아침을 맞이해 낮에는 14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15도 내외로 아침을 시작해 낮 기온은 18도 내외, 제주도는 21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전해상 흐려져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서해와 남해에서 거세게 일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에는 일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 일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하늘은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에는 화요일과 수요일 다시 한번 비가 내리겠고 제주도에도 화요일 비가 시작돼 수요일은 남부지방으로까지 확대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